촌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차가운 와인이 제 얼굴과 옷을 적시는 순간 동창회장 전체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8살 회계사 박지은, 오랜만에 참석한 대학 동창회에서 저는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뒤로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오랜만에 열린 대학 동창회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28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죠. 저 박지은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명품 가방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저는 평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한수진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를 무시하던 그녀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죠. 어머, 지은아. 오랜만이네. 근데 옷은 여전히 그렇게 입고 다니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의 옆에 서 있던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요즘 뭐해?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녀? 아니요, 이직했어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이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이야? 나는 외국계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그런 데 있어?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했다며? 남편은 뭐 하는데?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남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시댁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고 시아버지도 그냥 조용한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냥 회사 다녀요. 제 대답에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 어차피 다 아는 사이인데. 설마 백수는 아니지? 다른 동창 하나가 거들었어요. 수진아, 그만해. 지은이 얼굴 봐.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했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었어요. 건배할까? 가난하게 살아도 건강하면 되는 거지, 뭐.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레드와인이 제 얼굴과 블라우스를 적셨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수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이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웃었어요. 역시 착하긴 해. 가난해도 성격은 좋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회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제 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왜 여기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은아.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어떻게? 수진이 그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친척이에요? 시아버지 박태우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평소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걸까요? 수진이 팔짱을 끼며 태윤을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회색 재킷과 청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까지.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어머, 정말 친척 되시나 봐요?
옷 좀 보세요. 시골에서 오셨어요? 태우는 수진을 잠깐 쳐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물었죠. 괜찮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준혁이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아, 남편이 알려드렸구나. 남편 준혁은 제가 오늘 동창회 간다는 얘기를 아버지께 했나 봐요. 그런데 왜 오신 거지?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킥킥 웃으며 다가왔어요. 참, 소개 안 하실 거예요? 우리도 궁금한데. 아저씨는 지은이랑 무슨 사이세요? 태윤이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죠. 제 며느리에게 방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우리 친한 사이거든요.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블라우스에 묻은 와인 얼룩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수진을 봤죠. 장난치기엔 과했던 것 같은데요. 수진이 당황한 듯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나섰어요. 아저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다 대학 동창이에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재미로 한 거예요. 태윤이 그 동창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동창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죠. 재미요? 사람 얼굴에 와인을 쏟는 게 재미입니까? 수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누가 일부러 그랬대요. 실수로 흘린 거라니까요. 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십시오.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랐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죠. 가시려면 가세요. 어차피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왔어요? 태윤이 수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수진조차 잠깐 말을 멈췄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 일을요. 그 말을 남기고 태윤은 제 손을 이끌어 레스토랑 밖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저 아저씨.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말하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레스토랑 복도로 나오자 태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죠. 많이 속상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아버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태윤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니까요. 그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태윤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보였어요. 필요한 사람한테요. 태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받자 그분은 짧게 말했어요. 지금 강남 그랜드 호텔입니다. 2층 스카이라운지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버님, 누구 부르신 거예요? 태윤이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죠.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분은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동창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수진이 우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아직도 안 가셨어요? 볼일 다 봤으면 가세요. 태유는 조용히 수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죠.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사과하십시오. 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이 느껴졌죠. 수진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네, 제가 왜 사과를요? 제 며느리에게 와인을 쏟고 모욕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 장난한 건데 왜 이래요? 태윤이 그 동창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을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동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다시 나섰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죠. 아니, 아저씨가 누군데 여기서 이래요?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놀린 거라고요. 태윤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어넣었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수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네, 없어요. 만족하셨어요? 주변 동창들도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저씨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시골에서 왔나 봐. 예의도 모르고.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핸드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통화가 길지 않았죠. 네, 접니다. 지금 있는 곳으로 와주십시오. 네,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태윤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함이 점점 커졌죠. 도대체 누굴 부르신 걸까요?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친구라도 부르신 거예요? 아저씨 친구들 오면 더 재미있겠네.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열렸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태윤 님이십니까?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 김민석입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총지배인이라는 말에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죠. 이름은 누가 예약했습니까? 김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네, 한수진님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태윤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이 어깨를 으쓱였죠. 네, 제가 예약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태윤이 김민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호텔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김민석이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태윤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룸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CCTV 영상도 보관하고요. 김민석이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뭐 하시는 거예요?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태윤이 제 손을 잡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우리 앞을 막아섰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CCTV 영상은 왜 보관하라는 거고요? 태윤이 수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수진이 비웃었죠. 웃기네.
보나 마나 시골에서 오신 시아버지가 호텔 총지배인 아는 척 해봤자 뭐 어쩌시게요. 우리 겁주려고요? 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수진이 뒤에서 소리쳤죠. 맞죠? 지은이 남편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며요. 시아버지도 별거 아닐 것 뻔하잖아요. 동창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옷 좀 봐.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것 같은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시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태윤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섰죠.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수진이 잠깐 움찔했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면 뭐 재벌이라도 되세요? 그 말에 동창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수진의 웃음이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라고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죠.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수진이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밀쳤죠. 당신도 같이 나가요. 어차피 여기 어울리지도 않잖아.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태윤이 재빨리 저를 붙잡았어요. 그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까처럼요. 동창들이 다시 웃었어요. 태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로 세워주고는 수진에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수진이 과장되게 하품을 했어요. 안 한다니까요. 진짜 답답하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그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또 누구 부르는 거예요? 수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쳐다봤죠. 저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곧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순식간에 5대의 차량이 줄지어 섰죠. 모두 같은 모델의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동창 하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수진도 창가로 다가갔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왔어요. 결혼식이라도 있나? 저게 다 뭐야?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요. 오늘 호텔에 무슨 행사 있나 봐요. 태윤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봤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처럼요. 우리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음엔 오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 보기 싫으니까. 태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곧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과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태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윤이 잠깐 저를 쳐다봤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로비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죠.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쪽이었습니다. 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들 사이를 지나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죠. 그러자 정장을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회장님이라고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되었습니까? 네, 모두 대기 중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태윤이 저를 돌아봤어요. 지은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네. 아버님, 도대체 무슨... 태윤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들을 지켜봤죠. 2층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간 태윤 일행은 곧장 우리가 있던 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동창들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서너 명이 더 따라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저는 한국산업그룹 법무팀장 정우진입니다. 수진이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산업그룹이라는 이름에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이었거든요. 한국산업그룹이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정우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이 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확인차 왔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와인을 쏟는 장면, 저를 밀치는 장면, 태윤을 모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릴 몰래 촬영한 거죠? 정우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호텔은 한국산업그룹 소유입니다. 모든 CCTV는 자동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정우진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수진이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까 그 평범한 차림의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저분이 누구인데요?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산업그룹 회장 박태윤입니다.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수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우진이 태블릿을 걷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분이 저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욕한 여성은 회장님의 며느리이고요. 동창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작게 신음했죠. 수진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회장님인 줄. 정우진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폭행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다른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우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사, 형사 모두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어요. 안 돼요. 제발. 저는 직장도 있고. 정우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 순간 태윤이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동창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윤은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분을 무시하지 못했죠. 태윤이 조용히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태윤이 정우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진이 다시 서류를 펼쳤죠.
한수진 씨, 현재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 근무 중이시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저희 법무팀에서 이미 귀하의 회사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의 전말과 영상을 함께 보냈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우진은 계속해서 다른 동창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김민지 씨, 삼성증권 근무 중이시죠? 이미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김민지라는 동창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박지훈 씨, LG전자 마케팅팀이시죠? 마찬가지로 연락 완료했습니다. 정우진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창들의 직장, 직책, 모든 것이 파악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죠.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동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했어야죠. 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정우진에게 말했어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우진이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수진이 태윤에게 기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윤의 바지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태윤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없었어요.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제 며느리한테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럴게요. 지금 당장 사과할게요. 수진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회는 주었으니까요. 태윤은 수진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렸죠. 태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회장님 지시로 각 회사 인사팀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SNS요? 그럼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중에게도 공개됩니다. 갑질과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수진이 바닥을 쳤어요. 그녀의 비명이 룸 안을 가득 채웠죠. 안 돼. 그럼 저는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이미 복도로 나가 있었고 정우진과 법무팀도 차례로 룸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호텔 총지배인 김민석이 들어왔죠.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 룸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수진이 멍한 표정으로 김민석을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한국산업그룹 소유의 모든 시설에서 여러분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동창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들은 모두 좀비처럼 보였죠. 수진이 마지막으로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여전히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죠. 태윤은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태윤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시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남편 준혁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태윤이 빙긋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그분의 미소였죠. 알 필요 없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며느리라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우리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 벤츠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태윤이 먼저 타고 저도 따라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 입구에서 수진과 동창들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의 핸드폰에는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그녀는 즉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사 문을 열었어요. 인사팀장이 차갑게 그녀를 맞이했죠. 한수진 씨, 이리 앉으십시오.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그녀 앞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는 무너지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나가주십시오. 같은 시각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회사에서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삼성증권에 다니던 김민지도 해고되었죠. LG전자의 박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죠.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대기업 다녔다고요? 갑질하는 거 보세요. 역겹네요. 재벌 회장님한테 저러다가 인생 망한 거 자업자득이죠. 수진의 핸드폰에는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쳤어요. 대부분 비난과 조롱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핸드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은 다시 그랜드 호텔을 찾았어요. 그녀는 로비에서 태윤을 기다렸죠.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태윤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달려가 태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태윤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제발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도 모두 떠났어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수진이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미안해. 아버지 일을 말하지 않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해해. 그보다 저는 말을 멈췄어요. 수진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저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죠.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준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항상 공정하신 분이야. 기회를 주셨는데 수진이 거절한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는 3번이나 사과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계속 거부했죠. 닷새째 되는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수진과 주동자 동창 셋은 폭행과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죠. 수진은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태윤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태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빙긋 웃으셨어요. 물론입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윤이 책을 덮으시며 물으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수진에 대해서요.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혹독한 처벌이 아니었나 싶어서요. 태윤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오만한 사람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3번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태윤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녀는 원룸으로 이사했고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SNS에 올렸던 화려한 삶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왔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아. 저는 조용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어요. 1,200원입니다. 저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넌 내가 한 일의 무게를 느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각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김민지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박지우는 가족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SNS에 퍼진 영상 때문에 평생 그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거든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태윤이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태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태윤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처럼요. 그 말씀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윤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수진과 동창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한국산업그룹이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직장 내 갑질 예방 캠페인이었습니다. 태윤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갑질은 약자를 향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시아버지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신 거였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부서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어요.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격려했죠. 힘들지? 하지만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저는 항상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존중해야 해.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저는 수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동정하지도 않았죠. 그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그리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날의 동창회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요.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을 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